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시장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굉장히 크게 폭등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정이 또 생각보다 너무 깊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공매도 금지가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매도 금지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고, 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아무튼 좀 부정적인 의견이라든지 분석이 또 힘을 얻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다시 눌릴 수 있는데 눌릴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하락한다고 또 안 좋게 보고 올라간다고 좋게 보고 이렇게 하면 피곤하다.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수익 내기도 어렵고 대응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확한 저점이 여긴지 여긴지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눌리긴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 요 시가까지 눌렸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석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까지 안 눌렸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자리에서 좀 위에서 조정받고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눌렸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눌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깨고 사실 좀 답답한 흐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시황관이 안 좋게 바뀐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오히려 뭐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좋은 종목 주도주에 집중을 했다면 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시황관의 핵심은 뭐냐,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눌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 안 좋다, 글로벌 증시가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글로벌 증시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해도 우리 시장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는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일본, 대만이 안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미국 증시는 연중 신고가를 노릴 수도 있어요.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따라가야죠. 요거는 지금 1년 기준으로 본 거고요. 네, 빨간색 코스닥 지수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네, 다른 글로벌 증시 평균 대비 좀 아래에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긍정적인 시황관을 유지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수상 역대급 저평가 영역에 왔다. 2300선까지 갔던 그 지점은 역사적인 그 밸류에이션 저평가 영역이었던 PBR 0.8배 초반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무서울 게 없죠. 거기다가 신용 잔고가 급감을 했고 또 역대급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됐었죠. 지난 10월 달에. 이런 것도 대부분 바닥 시그널이에요. 거기다가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 물론 공매도 금지 자체가 시장을 막 갑자기 상승장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공매도 금지했다고 장이 갑자기 상승장 가버리면 그건 반칙이지. 그런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심리가 무너져서 수급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매도 금지가 나옴으로써 그런 부분은 일단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죠.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심플하게 시황은 저는 좋게 본다. 신용 잔고 이렇게 쭉 감소했던 거 보여드렸고,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하냐. 지난주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폭등했지만 다시 다 토해내는 이런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조만간에는 해소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제 의견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아니 근데 한국 시장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이유가 뭐야?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폭망이라서, 우리나라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이나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미국, 일본, 대만, 뭐 유럽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하락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을 17년, 이제 18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그런 글로벌 증시도 못 따라갈 정도로 폭망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나는 게 한 번 정도 있어요. 한 번 정도. 그때 정말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계속 하락하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터졌어요. 그렇게 장이 하락하다가 결국엔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뭐 태블릿 PC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런 정치적인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장이 하락을 했구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부진했던 적은 있지만 계속 우리만 곤두박질 쳐야 되는 상황은 없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런 정말 상황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인 상황이 있다면 뭘 보면 돼요? 환율을 보면 됩니다. 원화 가치를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환율이 급등하죠.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져야 될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뭐냐?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연말마다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그런 문제죠. 이게 바로 수급적인 문제인데,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피 매물이 발목을 잡는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온 거죠. 10월, 11월. 대주주 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혹시나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핵심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지난 7월, 8월 이후로 계속 감소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이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나가는데. 그럼 왜 빠져나갔냐? 연말에 대주주 되기 싫다 이거예요. 자, 이게 올해 12월 달력입니다. 올해는 보시면 12월 30일, 31일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29일이 마지막 평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매년 마지막 평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28일 날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말 배당을 받을 때 언제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되냐? 이날 전날 사야 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D+2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 실제 내 계좌에는 12월 28일 날 들어와요. 만약에 내가 27일 날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주식은 D+2일 결제이기 때문에 올해를 넘겨서 내년 1월 2일 날 내 계좌에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2023년 연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받을 권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6일, 올해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27일은 뭐냐? 배당락일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의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게 27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기준을 정하는 날, 이 사람이 이 기업의 대주주냐 아니냐를 정하는 날도 12월 26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내가 주식을,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주식을 10억 이상 갖고 끝나면 대주주, 10억 미만, 뭐 9억, 8억, 7억 보유하고 끝나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산이 뭐 100억 있어요. 또는 50억 있어요. 어떤 주식을 뭐 20억, 30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26일을 지나가면 내가 대주주가 되고, 그 다음해 내년 2024년도에 그 주식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잖아요. 이중과세로.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전에 주식을 왕창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하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아니 그렇게 10억, 20억 돈 많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매도 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저걸 막 씁니까? 그죠? 공매도 하는 외국인이 뭐 수십만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50억, 100억 계좌가 뭐 몇만 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뭐 몇천 개가 되더라도 그 금액이 워낙 크고, 그런 큰 금액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가가 매년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미리 주식을 팔아요. 그 대주주끼리도 미리 주식을 서로 팔기 시작하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올해도 저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안 좋겠구나, 연말 되면 나는 그냥 주식 팔아야지. 내가 대주주가 될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그냥 팔고 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주주 양도세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수를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 존재하는 정책인데 주식을 팔면 안 냅니다. 그죠? 주식을 팔면 세금 안 내고 대주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사면, 날짜가 지나서 다시 주식을 사면 그때는 주식을 또 많이 사도 어차피 또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요 날만 내가 대주주가 아니면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이냐고요. 그러니까 세수는 세수대로 안 거치는 정책이고 주식시장만 매년 연말마다 하락시키는 이상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2023년 대주주가 되면 내년 2024년 차익 매도 시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정말 이거 싫겠죠? 그러니까 12월 26일 종가까지 주식을 팔면 대주주가 안 됩니다. 팔았다가 12월 27일 날 바로 하루만 지나서 다시 매수하면 대주주가 안 됩니다. 12월 27일부터는 내가 100억을 사든 200억을 사든 대주주가 안 돼요. 내년에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 이 대주주라는 기준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2013년 이전에는요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50억으로 낮춰지고 16년도에는 25억, 그 다음 15억, 그 다음 2020년도에 10억까지 낮아졌어요. 아니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대주주의 기준은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되기 싫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이 10억을 3억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3억으로. 3억만 돼도 이제 대주주. 아니 이러다가 뭐 1억도 대주주 되겠어? 그러다 5천만 원. 그죠? 그러다 뭐 3천만 원만 돼도 대주주? 뭐 그렇게 가려고 그러나? 아니 이상해. 이게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2020년 당시에 2021년도에 이런 정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거는 진짜 안 된다. 3억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도 반대 여론이 많아서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예, 그거는 다행히 취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2020년도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 9월 말 10월 달 되니까 지수가 갑자기 무너지죠. 그 전까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막 유동성 장세를 펼치던 시기예요. 근데 갑자기 9월 말 10월 초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뭐 당연히 조정 받을 때도 되긴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9월부터 쏟아진 거예요. 왜냐면 12월 달 가서 팔려 그러면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3억은 안 된다. 10억을 유지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발표가 제 기억으로 11월 초인가요? 뭐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10억을 유지한다. 그랬더니 그냥 시장이 간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11월, 12월도 장이 보통 안 좋아야 돼요. 왜냐면 저 매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잔뜩 매물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3억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장이 연말에 흔치 않은 산타 랠리가 나와 버렸어요. 원래 산타 랠리 없거든요, 우리나라 요즘에. 이것 때문에 산타 랠리가 없어요, 원래. 근데 저 때 이게 나왔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50억 정도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100억까지도 이 100억으로 되돌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차이가 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이걸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략 한 50억 정도에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50억도 좀 힘들다. 한 3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 관계자는 50억 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 대주주 양도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연내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만 마치면 올 연말 이전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올해는 12월 27일 기준으로 확정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26일까지 종목당 보유액을 10억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주식을 다 때려 팔아서. 아마 이게 이제 완화가 되면 연말마다 절세 매물 폭탄이 올해는 크게 줄어들 듯. 이런 분석이 당연히 있고 매년 수조 원 절세 매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거는요 작년 기사예요. 작년에 이렇게 계속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 하향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금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10년 전 금액으로 되돌려서 세액 부담을 낮추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거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다. 정부는 50억 원 등으로 금액을 조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시도예요. 근데 그냥 무산됐죠. 왜냐면 이게
이게 참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뭐 정치적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린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부자 감세일까요? 여러분 이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게 부자 감세일까요? 어차피 주식을 팔면 세금 안 낸다니까요. 이날 하루 팔았다가 다음날 사면 세금 안 내는데 그게 무슨 뭐 부자 감세니 증세니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이상한 거예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장기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할수록 오히려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 자체가 무조건 주식을 팔게 만드니까 시장이 이게 등락이 큰 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아직도 이거 대주주 기준 완화를 부자 감세라는 이 프레임으로 이해하고 당신이 부자도 아닌데 왜 부자 걱정을 하냐.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거 적게 낸다고 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를 완화해줘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 투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그래서 올해 될 거냐 안 될 거냐. 제 어떤 느낌은 올해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의 문제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공매도 금지도 사실 그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보통. 에이, 설마 그런 걸 하겠어라고 하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공감대가 어떤 부정 공매도, 불법 공매도,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의 폐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번만큼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쉽게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공매도 금지도 생각보다 빨리 전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지금 된 것처럼 아마 이 부분도 거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좀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를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뭐 쉽게 해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게 돼야 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이거 진짜 또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 문제 이거 있잖아. 이거 돈 다 빠져나간 거 연말만 되면 이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이거 해소됩니다. 이거 해소돼서 자금 들어오고요. 글로벌 증시 대비 벌어졌던 거 어느 정도 더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그 큰 손들이 다시 주식을 사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주식을 10억 미만으로 맞춰놨는데 이미 50억까지 사도 대주주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뭐 2, 30억 더 사도 되잖아요. 당장. 그러면 주식을 사러 들어오겠죠. 그럼 과연 뭘 살까 이거죠. 과연 그 사람들이 뭘 살까? 저도 모르죠. 뭘 살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황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더해지면 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제가 우리 텔레그램이랑 주식비서 네이버 카페에도 관련된 의견을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와서 주가가 이제 크게 흔들리고 다시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뭐 배터리 2차전지 섹터와 함께 HBM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쪽 관련해서 제 의견을 조금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HBM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이쪽은 당분간은 조금 매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내려온 거에 대비해서는 저쪽은 주가가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올랐어요. 근데 정말 그만큼 실적이 좋고 당장 주가가 계속 올라갈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그거를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쇼크가 나왔잖아요. 내년에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실적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건 내년이고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뱉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HBM 반도체도 뱉어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 내년, 내후년에 더 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과열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시황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지금 HBM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가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그런 쪽은 비중을 글쎄요, 제가 뭐 다 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줄여두고 그 외에 다른 섹터에서 좀 더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아니 HBM이 근데 이렇게 실적도 안 좋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을까, 올랐을까 라는 걸 본다면, 지금 11월 중순 하순에 AI 반도체 관련 ETF가 여러 개로 상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여름에 배터리 2차전지 관련 ETF가 무더기로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장을 하면 관련해서 수급이 막 유입이 되고, 그 후행적으로 또 관련주들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수급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한 이 시세를 노리는, 시세를 만드는 세력들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실적이 안 좋고 많이 올랐어도 이쪽을 계속 배팅해서 주가를 올리면 결국에는 11월 말 상장되는 ETF에서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 자금이 이쪽을 한 번 더 사주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계산하에 지금 요 주가가 시장과 다르게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2월 초 중순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11월 말에 그 수급 효과까지 들어오면 그 이상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는. 지금 뭐 급하게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인다. 저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수페타시스를 매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8월 말 9월 달에 매수를 들어가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손실 없이 수익으로 오늘 빠져나오는 거고, 더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9월, 10월달, 11월 초까지 하락장에서 손절매한 종목이 한 종목 있다 그랬죠. 한 종목. 딱 한 종목 빼고는 손절 한 게 없고요. 다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급등한 종목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이수페타시스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았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는요, 제가 올해 이거 3월 달에도 한번 매매해서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달에도 매매해서 수익 냈고, 그리고 7월 달에, 8월 달인가요? 8월 달엔 2번 수익 냈고요.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또 눌리면 또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들어가 또 수익 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오늘 또 매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수페타시스에서만 저희가 수익을 올해 뭐 몇 번째입니까 이거? 거의 뭐 6번 낸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에서만 수익을 6번 낸 겁니다. 올해 손실 없이. 근데 제가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는 10번 넘게 매매했거든요 올해. 포스코 그룹주도 수익 많이 냈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 제가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종목을 발굴하고, 뭐 차트 매일 봐서 뭐 오늘의 주도주, 내일의 주도주, 뭐 이런 거 발굴하고 찾아내고, 주식 투자는 결국은 심플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하고 막 수많은 기술들이 매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그날만 좋은 게 아니고요. 계속 좋은 거예요, 한동안. 그걸 저희는 주도주라고 얘기하죠. 그 주도주가 이거다라고 확신이 서면 그 종목을 한번 수익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매매하고 또 매매하는 거예요. 대신에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답게 매매를 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장답게 매매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인 거예요. 그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매매해서 수익 내느냐는 시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종목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매매 철학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저희 회원님들과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 저희 매매 철학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해서 이 종목 저 종목 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믿을 수도 없고 많이 사기도 힘들고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비중도 실을 수 있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보면은 수익도 많이 내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 매수도 잘 하시고 잘 견뎌서 오히려 공식 전략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세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 매매 철학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 팔았다 하면은 안 돼요. 그거 불안하고 결국엔 나중에 보면 남는 거 없고요. 뭐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가죠. 그죠? 매매를 많이 하면 수수료만 많이 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하락장이지만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뭐 종목이 있었지만 이수페타시스를 추가 매수를 계속 하면서 기다렸더니 결국엔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나오더라. 이 어려운 하락장, 여러분, 이 어려운 하락장에서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종목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기다렸더니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좀 그렇게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사자마자 수익도 잘 나고 매매 회전율도 아무래도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사고 팔고도 많이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매매 템포가 늦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감수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저희가 9월 10월 달에 보유했던 종목 5개 중에 하나예요. 저희 종목 5개 있어요. 5개. 그래서 오늘도 이수페타시스 이제 매도를 하고 공식적으로 한 종목 이제 조금 편입을 했거든요. 그 종목 포함해서 여전히 종목 5개입니다. 많아봤자 6개 저희는. 적으면은 한 뭐 3, 4개. 많아봐야 5개, 6개. 이 정도 종목 안에서 하는 거지. 이게 종목에 대해 자신이 없잖아요. 주도주 매매 철학이 없고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비중을 못 실어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사보고 저것도 조금 사보고 그러면 다 자신 없는 종목들 많이 조금씩 보유하게 돼요. 그럼 대응도 안 되고 빠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도 못 하겠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버틸 수도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주식 투자는 심플해야 되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많은 종목,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본질적인 걸 잘 보세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주식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본질은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종목에서 그 시장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뭐 매매 철학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려면은 정말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좋은 내용들도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 결론은 시황 좋다. 시황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거 완화 카드가 빨리 나와준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근데 그게 올해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 이 여당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내년 총선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아마 이거를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바람이 잘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